작품의 배경은 1936년의 영국이고요. 젊은 시절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큰 부를 얻은 시미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듯 싶자 크리스마스를 핑계삼아 자식들에게 연락 후 기존의 유언장을 다시 수정했으면 하니 자신의 집으로 모두 모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집을 떠나 있던 자식과 개인적인 사정을 가진 새로운 가족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인물들이 시미언의 집에 모여 서로를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첫째인 알프레드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후계자라고 설명이 되고요. 현재 아내인 리디아와 이 집에 함께 머물며 제일 측근에서 괴팍한 아버지를 어렵사리 모시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물려받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 살던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렀으니 어찌 보면 이들 부부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 거죠. It's going to be a grand Christmas. All my children round me. 헌데 이 집에는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둘째인 조지 부부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는 지역 국회의원으로 아내인 막달린과는 나이가 20살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이 되고요. 형인 알프레드만큼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이 있을 거라 그는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hat happens when he dies? The bulk of his money comes to Alfred and myself.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집에 살지 않고 떠나있던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필라라는 여성부터 설명을 하자면, 넷째인 제니퍼의 딸이지만 스페인에서 태어나 한 번도 시미언 가문 사람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이 되고요. 작년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이번에 할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대신해서 참석하게 된 인물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해리는 이 집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자식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워낙에 여자를 밝혀 처음 보는 자신의 조카 필라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You'll go in off if you do that. 형제들 사이에선 평판도 좋지 않아 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시미언이 유언장을 새로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이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건데,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시미언이 자식들을 불러 모은 후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유언장을 새로 쓰고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에 며느리인 리디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편한 심기를 살짝 내비치자,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시미언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낳았는데 너는 나에게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했지 않냐며 많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I'm just sick to death of the lot of you. Get out! Get out, all of you! Get out! Get out! 뭐죠? 자, 이렇게 되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로 생각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한 시미언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싶어 자신의 지인인 석든 총경에게 크리스마스 동안 머물러 달라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고요. 이에 그는 잠시 방문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머무는 건 힘들다며 대신해서 다른 인물을 그에게 추천해주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벨기에 출신의 사립탐정
하지만 남들은 다들 프랑스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French, eh? 코수염이 멋진 남자 에르큘 포아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저택에는 앞서 언급한 6명의 인물들 말고도 경찰인 석든 총경과 탐정인 푸아로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상황인 건데, I need a detective to come and stay here in my house for Christmas.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본격적인 사건은 시미언을 만난 석든 총경이 눈발이 거세진다며 저택을 벗어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Be cut off again if we're not careful.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모두들 개인적인 용물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굉음 같은 게 울려 퍼지더니 집 전체로 와장창하며 가구 같은 것들이 주변으로 던져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2층으로 올라가 보게 되는데, 당시 시미언의 방 앞에는 리디아가 난감한 표정으로 방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었고요. 이에 걱정이 된 가족들이 겨우 문을 부수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미언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건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어찌된 것일까 하며 추정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 방 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금고에서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점과 가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아 금품을 노린 범인이 시미언과 몸 다툼을 벌인 후 얼떨결에 살해까지 하곤 달아나 버린 상황일 거라 추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저택을 벗어났다 놔두고 간 짐이 있어 석든 총경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But nothing must be touched. All right. 그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시미언이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자 현장 보존을 위해 사람들을 뒤로 물러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해 사건 수사를 도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하루가 지나 푸아로가 절친인 제프 경감과 함께 시미언의 저택을 재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리 탐정이다라고 할지라도 경찰 수사에는 허락 없이 합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였고요. 그렇게 하여 다시금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던 푸아로는 창의 구조가 사람이 드나들기엔 너무 좁고 잠긴 문도 안쪽에 열쇠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얇은 펜치만 있다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잠글 수가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You observe the little scratches at the ends of the barrel, Chief Inspector?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시미언이 도둑이 든 것 마냥 꾸민 후 자살을 한 게 아니라면 이번 사건의 범인은 내부자, 그러니까 가족 중 하나가 될 가망성이 가장 높다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에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한 푸아로는 혹시 자신이 없을 때 새롭게 발견한 증거 같은 건 없었냐며 석든 총경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그는 부서진 가구들 사이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나무 목과 링 형태, 보시는 것과 같은 둥근 형태의 고무를 발견했다며 푸아로에게 전해주게 되고, 연달아 금고에서 사라진 다이아몬드의 케이스도 발견을 했는데, 위치가 막달린의 방이었던 터라 이게 왜 있는 거냐 하며 추궁을 해봐도 그녀는 범행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 하며 부인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If I'd stolen the diamonds, do you really think I'd be stupid enough to leave the box in my own luggage? 그래서 푸아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건 직후 그녀가 남긴 증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다 예상치 못하게도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건 당시 2층에서 알 수 없는 비명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1층 서재에서 혼자 전화를 걸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교환소에 연락해 기록을 대조해 보니 그때 실제 통화를 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조지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이를 토대로 푸아로가 왜 거짓말을 했냐며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이자 결국 안 되겠다 생각한 막달리는 어렵사리 입을 열어 고백을 하는 게, 자신에게는 밝히지 못한 젊은 애인이 있어 그날 그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석든이 저택을 벗어난 이후 응접실에 여자들끼리 앉아 있던 중 필라가 피곤하다며 맨 처음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에 자신도 애인에게 전화나 걸까 하며 자리를 일어서게 되는데, 이때 식당에서는 알프레드가 해리를 향해서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사냐며 나무라고 있는 소리가 복도 밖까지 들려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들키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며 전화기가 있는 쪽으로 몰래 향했더니 예상 밖에 남편이 먼저 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순간 당황한 자신은 옆방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던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일이 있고 얼마 후 2층에서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며 사건 역시도 목격하게 되었던 거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이후 경찰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는 질문에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걸린 나머지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라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뾰로롱! 자, 이렇게 되니 가족들 중에서 누가 제일 의심스럽죠? 자, 생각할 시간. 맨 처음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던 필라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그녀를 찾아간 푸아로와 경찰들이 사건 당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하고 물어보니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방에서 혼자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군요 하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스페인계 특유의 넉살스러운 모습을 지어 보이며 나는 석든 총경 마냥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엔 훤칠한 미남이었을 거라며 자신은 그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첫째인 알프레드와 둘째인 조지 같은 경우는 평소 시미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보니 유언장을 새로 쓰기 전 살해를 한다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필라 같은 경우는 생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며칠만 기다리면 막대한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다 보니 그녀가 시미언을 죽인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은 또다시 하루가 흐르게 되고요.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장난감 가게에 방문한 푸아로는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쭉 하고 둘러보다 신경이 쓰이는 걸 발견하게 되어 그것들을 구매한 뒤 가게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중요 힌트. Goodbye and Merry Christmas.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시미언의 저택으로 향한 푸아로가 이후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곤 범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푸아로가 맞이한 어떤 사건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었냐면
시미언의 죽음으로 저택에 미리 방문하게 된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 내용을 가족들 앞에서 그대로 발표를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때 전체 금액 중 절반을 장남인 알프레드가 물려받고 나머지는 둘째와 셋째가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헌데 필라 같은 경우는 따로 언급이 없어 재산에 대해 전혀 받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에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우리 조카인데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을 꺼내자 일반적이라면 그래 주시나요? 감사합니다가 맞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제사를 거부하더니 이후 혼자 있을 때는 범인으로 보이는 자에게 습격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질 만큼 크게 다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불러서 이곳까지 온 손녀가 갑자기 재산을 받기 싫다며 거절을 하는 모습도 의문이기는 하나 범인이 그런 그녀를 죽이기 위해 습격을 했다는 건 이번 사건이 어찌 보면 재산이니 유언장이니 하는 것과는 관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후 연달아 저택에 있는 화분에서 버려진 상태의 다이아몬드까지 발견한 포아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고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 필라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이고요. 하루가 지나 필라가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자 푸아로는 가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은 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괄호 열고 안 충격적임 모두들 앞에서 꺼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건 바로 그녀의 여권 속 이름이 제니퍼의 딸 필라가 아닌 콘치타 로페즈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기 때문이었던 거였고요. 이를 통해 가족들이 그녀에게 재산을 나눠준다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을 한 이유가 혹여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싶어 걱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당시 1936년은 스페인 내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시기라 로페즈는 우연치 않게 필라라는 여성의 시신에서 시미언이 보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상황이 되는 거고요. 처음엔 반쯤 재미로 정체를 숨겨 영국까지 오게는 된 거였지만 갑자기 살인사건에 얽매이며 자신 또한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녀는 이 집안 가족도 아니고 재산 또한 거절을 했음에도 왜 범인에게 공격받아 다치게 되었나 싶은 상황인 건데 이때 둘째 조지가 앞으로 나서며 하는 말이 애초에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분명 그녀는 시미언을 죽이고 다이아몬드 또한 훔쳐갔는데 그 사실이 발각될 것 같자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푸아로는 자신이 어제 사라진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녀의 목적이 만약 돈이었다면 어렵게 훔친 물건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제프 경감이 일전에 막달린이 증언한 사건 직전의 상황을 들어보이며 정황상 제일 먼저 2층으로 올라간 필라 그러니까 로페즈 이 여성이 제일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냐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푸아로는 다시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추리를 이어가는 게 우선 막달린의 증언을 보면 알프레드와 해리가 식당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했었지만 실제 음성은 알프레드 뿐이었기 때문에
만약 두 사람이 공범이라면 이때 해리가 몰래 2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연달아 서재에서 통화를 하는 조지를 보았고 자신 또한 옆방에 숨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그녀의 주장일 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이 집안 사람 중 단순 증언만 가지고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는 건데, 허나 딱 한 명, 알프레드의 아내 리디아만은 사건 직전 시미언의 방 앞에 서 있었다는 게 이후 달려온 가족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때 당신은 그곳에 왜 있었던 겁니까? 하고 푸아로가 물어보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떨구며 고민을 하다 다시금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이 어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렇게가 되는 건데, 응접실에 여자들끼리 모여있다 필라와 막달린이 둘 다 자리를 떠나자 자신은 이날 시미언에게 면박을 받았던 게 떠올라 2층까지 따지러 갔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막상 문 앞까지는 도착하긴 했지만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지 하며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렸고 얼마 후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냐며 가족들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헌데 아시다시피 이후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범인으로 보이는 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계속해서 문 앞에 서 있던 자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싶어 숨기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Because if I had,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you could have thought. 이 말을 들은 제프 경감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자 그 모습을 본 푸아로는 장난감 가게에서 구매한 돼지 풍선을 꺼내 보이더니 가구들을 나무 못을 이용해 방 한가운데 위태롭게 쌓아둔 후 풍선 끝에 줄을 연결해 창문 밖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는다면 방에 사람이 없어도 밖에서 소리를 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하자면 범인은 집 밖에 있으면서 집 안에서 소리가 나도록 미리 조작을 해두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날 저택에 있었던 인물 중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게 과연 누구인가 한다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유일한 인물, 바로 석든 총경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Harold Sugden, I am arresting you on a charge of the willful murder of your father.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왜 그가 시미언을 죽이고 필라 또한 공격을 했을까 하는 게 문제인 건데, 그건 앞서 시미언이 밝힌 바대로 석드는 그가 벌인 수많은 사생아 중 한 명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인 거였고요. The likeness. 몇십 년이나 계획한 일을 겨우 성공한 그는 마치 우연히 현장에 돌아온 척 연기를 하여 사건 수사도 도맡게 되었던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미언이 죽었을 때 푸아로는 하룻밤 현장을 떠나 있었는데 그때 석드는 훔친 다이아몬드와 케이스를 집안 이곳저곳에 숨겨 마치 내부인의 소행인 양 연출을 했다는 게 된다는 말인 거고요. 그럼 필라는 왜 공격을 받았나 싶을 수 있는데, 그건 그녀가 자신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며 석든 총경과 젊은 시절의 시면을 거론하자 He must have been very handsome. Like you. 혹여나 자신이 그의 사생아라는 게 밝혀질까 싶어 미리 입을 막기 위해 손을 썼던 거라는 사실을 푸아로는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저택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느 벨기에 탐정의 활약으로 인해 또 한 번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끝이 아니고 뭐가 하나 남아있죠? 해리는 그전부터 필라에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조카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으니 보이는 행동에 거침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행복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작품은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She knows she'll be safe with an old man like me. I'm sure she will, Monsieur Harry. Goodbye. 끝!